인도네시아 공군이 한국제 무기를 도입하겠다고요? 한국 비행기가 날기는 합니까? 2023년 자카르타 국방부 회의실 30여 명의 기라성 같은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소와 함께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프랑스 다소 사의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였죠. 그는 비웃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검증된 유럽의 명품입니다. 반면 한국제 무기라는 건 대체 뭡니까? 겨우 3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부품 가져다가 조립이나 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만든 비행기를 여러분의 하늘에 띄우시겠다고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더 많았죠. 당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이던 KF-21 사업의 분담금은 이미 6천억 원 넘게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날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무려 8조 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한국과의 약속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이 사건이 왜 대한민국에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거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건 오만함이 어떻게 한 나라의 공군 전체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무릎 꿇고 한국 앞에 사과하고 제발 무기 좀 달라고 빌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1초만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힘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르디안 수투리스노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전략사령부 소속 중령이었죠. 정확히는 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예편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저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가장 촉망받는 분석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안보학 석사를 땄고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 과정도 이수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미 국방부와 나토 본부에서 받은 수료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그런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봤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 눈에 그냥 돈 많은 호구였습니다.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F-16이나 조립하던 나라가 제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회의 때마다 한국을 비웃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 주제가 바로 이거였죠. 야, 한국 애들이 우리한테 기술 이전해준다잖아. 웃기지 않아? 기술 이전.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우리 돈으로 개발해주는 거지. 완성되면 우린 공짜로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고 우리는 돈을 내는 척만 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한국은 우리가 필요할 테니 끝까지 붙잡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략사령부 작전계획과에 있었어요. 제 주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무기 도입 계획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국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접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제 무기에 대해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은 준수하나 브랜드 가치와 검증 부족으로 인해 전략적 신뢰도는 낮음. KF-21 사업은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한국의 방산 수출 야욕이 앞선 프로젝트로 판단됨. 장기적으로 유럽 또는 러시아제 무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함.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프랑스와 러시아 측 로비스트들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파리와 모스크바로 초청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묵게 해줬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에어쇼에 초대해서 라팔 전투기와 수호이 35의 고개 비행을 보여줬죠. 중령님, 이게 바로 진짜 전투기입니다. 한국제 같은 싸구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프랑스 다소 사의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샴페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최고의 무기만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제 무기를 폄하하고 프랑스와 러시아제 무기를 극찬하는 보고서를요. 2020년 KF-21 사업 분담금 납부 기한이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조 원 가까운 돈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납부를 미뤘습니다. 실제로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려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계획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계속 독촉했죠. 회의 때마다 한국 측 대표들이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지. 우리 없으면 그 사업도 물 건너가는 건데.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KF-21은 공동개발 사업이었고 우리가 빠지면 한국도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2023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KF-21 시제기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회색 도장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죠. 뭐야, 진짜 날아가네. 옆에 있던 후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날긴 날겠지. 근데 저게 실전에서 쓸모 있을까? 글쎄요. 미사일 통합도 안 됐다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만든 거지.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불안감이 스쳤어요. 혹시 진짜로 완성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 없이 혼자 사업을 진행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프랑스와 러시아 측과 접촉했습니다. 라팔 도입 계약이 체결되던 날, 저는 축배를 들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들여오는군요. 다소 사의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죠. 당연합니다. 우리 공군은 최고만 선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주도한 라팔 도입 계약이 성사됐어. 이제 우리 공군이 동남아시아 최강이 될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랑 같이 만들던 전투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천천히 하면 되지. 우리가 원할 때 다시 참여하면 돼.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우리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을 호구로 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곧 온몸으로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23년 11월 드디어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첫 번째 편대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림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6대의 라팔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하늘을 가르며 착륙하는 모습,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주변의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 모두 환호했죠. 드디어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연설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주도한 사업이 결실을 맺은 거니까요.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성대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대사도 참석했고 다소 사의 고위 임원들도 왔어요. 샴페인이 터지고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중령님, 축하드립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공군이 진짜 동남아 최강이 됐죠? 물론입니다. 라팔은 검증된 명품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정확히 4개월 뒤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2024년 3월 라팔 전투기 첫 정밀 폭격 훈련이 예정돼 있었어요. 저도 참관단으로 훈련장에 갔습니다. 목표는 해상의 폐함을 정밀 타격하는 거였죠. 조종사가 이륙했고 우리는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목표 포착, 미사일 발사 준비.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이상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무장 시스템 오류. 미사일 발사 불가. 뭐라고? 작전 통제실장이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다시 확인해봐.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통합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사가 안 됩니다. 결국 그날 훈련은 어처구니 없이 취소됐어요. 프랑스 측 기술진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점검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라팔에 장착된 미사일이 미국제 AM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제 전투기와 미국제 미사일 간 통합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할 때 모든 무장이 호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따졌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호환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추가 통합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1년이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8조 원을 들여서 산 최신의 전투기가 미사일 한 발 제대로 못 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 달 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라팔 전투기 한 대가 정기 점검 중 엔진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프랑스 본사에 부품을 요청했죠. 부품 배송까지 4개월 걸립니다. 4개월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유럽 생산 라인이 바쁩니다. 인도네시아 물량은 우선순위가 낮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최고급 전투기라며 부품 하나 구하는데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부품 가격 견적서를 받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엔진 터빈 블레이드 한 장에 3억 원이요? 네, 그게 프랑스 본사 공식 가격입니다. 이건 바가지 아닙니까? 중령님, 계약서를 보십시오. 부품 가격은 제조사 재량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였죠. 그리고 2024년 7월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제 무기 부품 수입이 막혔어요. 수호의 전투기 16대 중 9대가 부품 부족으로 경납고에 묶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산 전투기가 경납고에서 녹슬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회의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러시아제 도입을 강력히 추천했거든요. 중령, 당신이 러시아제가 최고라고 하지 않았소? 그건 제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전략 분석관 아니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해 9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 선박이 인도네시아 어선을 납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긴장이 고조됐고 대통령은 공군에 즉각 대응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순찰 비행을 실시하라. 하지만 작전회의에서 나온 보고는 참담했습니다. 보유 전투기 75대 중 실제 출격 가능한 기체는 32대뿐입니다. 뭐라고? 절반도 안 된다고? 라팔은 미사일 통합 미완성, 수호이는 부품 부족, 기존 F-16도 노후화로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중령, 당신이 라팔과 수호의 도입을 주도했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당신은 하버드 출신 아니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예상 못했단 말이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공군을 평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은 서류상으로만 강력할 뿐 실전 가동률은 동남아시아 최하위권. 라팔과 수호의 도입은 전략적 실패. 유지비용 대비 효율성 극히 낮음. 인도네시아는 무기 도입 선택에서 브랜드만 보고 실용성을 간과한 전형적 사례.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한 싱가포르 군사 전문지의 기사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KF-21 협력을 저버리고 프랑스 러시아제를 선택했으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을 완료하며 수출 계약까지 따내는데 성공.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오판이 가져온 자업자득. 자업자득.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경납고에 늘어선 전투기들이 보였습니다. 수백억, 수조 원을 들여 산 최신의 전투기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 계속 협력했다면?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어요. 아직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걸, 한국이 옳았다는 걸. 그런데 2024년 12월 저는 한 뉴스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국 공군,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 KGGB 실전 배치 성공. 미국제 프랑스제 전투기 모두 호환 가능. 태국이 한국 무기를 썼다고? 저는 황급히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확인한 내용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국이 쓴 한국제 폭탄 KGGB는 미국제 F-16은
물론 심지어 스웨덴제 그리펜, 프랑스제 라팔까지 모두 호환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격은 미국제의 3분의 1, 명중률은 98% 이상. 이럴 수가.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4개월 동안 해결 못한 미사일 통합 문제를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줄줄이 한국제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마저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으로 쏠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도네시아만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한국을 버렸고 이제 한국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프랑스제, 러시아제를 선택하면서 저는 제가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싼 돈 들여 산 전투기들은 제대로 날지도 못했고 부품 하나 구하는데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어요.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고 실전 가동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버렸던 한국은 우리 없이도 멀쩡히 성공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호구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죠. 2025년 1월, 저는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방장관 회의에 수행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첫날 저녁, 각국 참모들이 모이는 비공식 만찬이 있었어요. 저는 태국 공군 준장 한 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라윗 대좌였죠. 아르디안 중령님, 요즘 인도네시아 공군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라팔 전투기 들여오셨잖아요. 부럽던데요. 프라윗 대좌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실패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태국 공군은 요즘 어떻습니까? 저도 화제를 돌렸습니다. 프라윗 대좌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희는 최근 아주 흥미로운 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흥미로운 무기요?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KGGB라고 하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제라고요? 한국 무기를 쓰신다고요? 네, 처음엔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무기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프라윗 대좌가 살짝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중률이 98%예요. 미국제 제2단보다 높습니다. 98%요? 네, 그것도 저희 F-16뿐만 아니라 그리펜에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통합 작업도 한 달 만에 끝났어요. 한 달이라고요? 우리는 프랑스제 통합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가격도 미국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부품 공급도 빨라요. 일주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좋습니까?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쓰고 나서 다른 건 못 쓰겠더라고요. 프라윗 대좌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한국 무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발전한 건가? 회의 이틀째 태국 공군기지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행단에 포함돼 있었죠. 기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경납고 투어를 했어요. F-16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날개 아래에 장착된 폭탄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제 KGGB입니다. 태국 측 설명관이 폭탄을 가리켰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유도폭탄이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설명관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입니다. 미국제 전투기는 물론 유럽제, 심지어 러시아제 전투기에도 장착 가능합니다. 러시아제에도요? 옆에 있던 필리핀 대표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이 개발한 범용 인터페이스 덕분입니다. 거의 모든 기종에 호환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수십억 원 들여서 해결 못한 통합 문제를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풀어냈다는 겁니까? 실전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설명관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훈련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하고 목표물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었죠. 폭탄은 정확히 목표 중심을 명중시켰습니다. 오차는 1m도 안 돼 보였어요. 명중률 98% 이상, 오차 범위 평균 0.5m입니다. 0.5m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최신의 무기와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가격은 미국제의 30% 수준입니다. 한 발당 약 5천만 원 정도죠. 5천만 원. 우리가 프랑스제 미사일 한 발에 2억 원 넘게 쓰는 것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500발을 더 주문했습니다. 설명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저는 혼자 기지 외곽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정말 저 정도였다고? 저는 수년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싸구려 무기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방산에 대해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저는 경악했어요. 한국은 KGGB뿐만 아니라 천궁 방공 시스템,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K9 대포, 자주포, 그리고 KF-21 전투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고 호주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도 줄을 서고 있었죠. 이게 도대체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전 세계 무기 수출 순위 9위로 상승. 9위.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순위권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우리가 뭘 버린 거지? 다음 날 회의장에서 저는 다른 나라 대표단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필리핀도 한국제 무기 도입 검토 중이라던데? 맞아요. K9 자주포하고 천무 다연장 로켓 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KF-21 관심 있다던데. 당연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미쳤잖아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도네시아만 빠져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프랑스와 러시아에 묶여버렸죠. 수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와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폐회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프라윗 대좌를 만났습니다. 중령님, 아까 KGGB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프라윗 대좌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인도네시아는 왜 KF-21 사업에서 빠지셨어요? 그거 정말 아까운 결정 아니었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건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이요?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남아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 뒤통수 쳤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혼자서도 잘하고 있고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곤란해진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중령님, 제가 보기엔 인도네시아가 지금이라도 한국한테 손 내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정말 동남아에서 뒤처집니다. 프라윗 대좌는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한테 손을 내민다고요? 우리가 배신하고 무시했던 그 나라에게?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쓴 한국 무기 한 발, 그 KGGB 한 발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흔들어 놓았어요. 각국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제 무기 도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 인도네시아만 혼자 멍하니 서 있었죠. 프랑스제, 러시아제 무기를 붙잡고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감당하면서 가동률은 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버린 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을 버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비행기는 어둠 속을 가르며 자카르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었어요. 방콕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저는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략사령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10여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령 앉게. 작전참모부장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고 곧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남중국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나투나 제도 인근까지 진출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붉은 점들이 인도네시아 영해 가까이까지 밀려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력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공군은 즉각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하십시오. 공군 참모총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우리가 전투준비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전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보유 전투기 총 75대, 그중 나팔 12대, 수호이 16대, F-16 47대. 하지만 실제 출격 가능한 기체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라팔은 여전히 미사일 통합 문제로 6대만 작전 가능. 수호이는 부품 부족으로 10대 중 5대만 가동. F-16은 노후화로 47대 중 21대만 출격 가능. 총합 32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제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75대 중에 고작 32대만 쓸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현실? 그럼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32대로 막으란 얘기요? 추가 정비를 하면 정비에 얼마나 걸립니까? 라팔은 부품 수급에 최소 3개월, 수호이는 제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참모총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3개월, 전쟁은 내일이라도 터질 수 있는데 3개월을 기다리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정밀타격 무기 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도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을 합쳐서 총 230발. 그중 실제 사용 가능한 건 140발 뿐이었죠. 140발로 뭘 하자는 겁니까? 국방부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고강도 충돌이 발생하면 사흘이면 바닥납니다. 추가 구매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삽니까? 미국에서? 미국제는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럼 프랑스는? 프랑스는 1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한국이요? 네, 태국이 쓰는 KGGB 말입니다. 납기가 한 달이라던데. 공군 참모총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중령, 한국 무기 어떻습니까?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태국 사례를 보면 신뢰할 만합니다. 그럼 왜 진작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수년간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었다고? 즉시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KGGB 구매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방위사업청 연락처를 찾았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연락해도 될까?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KF-21 분담금 체납, 일방적 계약 파기, 뒤에서 프랑스 러시아와 손잡기. 한국이 우리를 용서할까요? 아니, 애초에 상대나 해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한국방위사업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공군 전략사령부 아르디안 중령입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KGGB 정밀 유도폭탄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매 상담이 가능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답변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은 접수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측 사정상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검토 후 연락? 그게 언제죠? 다음 날 한국 측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무기 구매 요청은 보류합니다. 과거 양국 간 방산 협력에서 발생한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류. 그 한 단어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보류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국방장관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측에서 과거 협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KF-21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 아닙니까? 저희에겐 지난 일이지만 한국에겐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제는 6개월, 프랑스제는 1년인데 한국은 우리를 거부한다. 다른 나라를 알아봐야 합니다. 어디요? 이스라엘? 그쪽도 납기 최소 4개월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중국이 움직였어요. 나투나 제도에서 100km 떨어진 해역에 중국 해군 구축함 3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해군 초계함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죠. 공군 즉각 출격 대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작전센터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출격 가능한 전투기 32대 중 16대만 무장이 가능했어요. 나머지는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16대로 뭘 하자는 겁니까? 작전통제실장이 절규했습니다. 중국 함대를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보내야 합니다. 대통령 명령입니다. 결국 16대가 이륙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추가로 전투기 20대를 띄웠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위협 기동만 하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 교전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중국 견제 실패, 전력 부족 드러나, 동남아 최대 공군 자처했던 인도네시아, 실전에선 무용지물.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필리핀, 한국제 KGGB 긴급 도입 결정. 납기 3주.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 무기를 3주 만에 받는다고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필리핀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을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공군 참모총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중령,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한국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KF-21 사업에서 분담금을 체납했고 결국 일방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프랑스 러시아와 계약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 기술을 폄하했고 한국 대표단을 무시했습니다. 저도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참모총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초한 일이란 말이군요. 죄송합니다. 중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지금 증명됐소. 미국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소. 결국 답은 한국이었는데 우리가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령, 한국에 다시 연락하시오. 정식으로 사과하고 협력을 요청하시오. 하지만 거절당하면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니,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던 시절, 한국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없이는 우리 하늘조차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오만함의 대가였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특별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명의 대표단,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공군 소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실무진들이었죠. 비행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중령, 준비는 됐습니까?
옆자리의 공군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 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방위사업청 직원 2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정중하지만 형식적인 태도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장관급이 마중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무진 2명뿐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방위사업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국 측 관계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우리 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KGGB 정밀 유도 폭탄 구매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한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단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과거 KF-21 사업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서류를 펼쳤어요.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7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이탈했죠. 그건 또한 그 기간 동안 프랑스, 러시아와 비밀리에 무기 도입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른 거래를 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를 신뢰해야 합니까? 한국 측 대표의 질문에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 신뢰가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절실합니다. 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실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를 찾습니까? 라팔과 수호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요? 네, 미사일 통합 실패, 부품 수급 차질, 천문학적인 유지비. 모든 게 실패였습니다. 단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를 찾은 겁니까? 다른 데가 안 되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인도네시아 공군 전략사령부 아르디안 중령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KF-21 사업 당시 저는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을 비웃었고 프랑스와 러시아를 선택하도록 상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원할 때 다시 손잡으면 된다고 믿었죠.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나토에서 훈련받았다는 자만심 때문에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콕에서 태국군이 쓰는 KGGB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오만함이 우리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신뢰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단장이 물었습니다. KF21 체납 분담금부터 처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중간에 또 다른 나라로 갈아타지 않겠다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측 대표가 동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바라봤어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KGGB 공급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우선순위는 낮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과 계약이 많이 체결돼 있어서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도 프랑스나 미국보다는 빨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우리도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의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수년 전 한국 대표단을 무시하고 비웃던 우리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습니다. KF21 생산 라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공장 안에서 전투기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회색 도장의 날렵한 기체들. 우리가 포기했던 그 전투기들이었죠. 저게 KF21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안내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현재 양산 단계입니다. 이미 수출 계약도 여러 건 체결됐습니다. 수출이요? 네,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필리핀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전투기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전투기들 중 일부는 원래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기로 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했고 한국은 혼자서 완성했습니다. 타보시겠습니까?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예. 조종석에 앉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종석에 앉았어요. 최첨단 계기판, 넓은 시야, 완벽한 인체공학 설계. 모든 게 경이로웠습니다. 우리가 이걸 포기했다니. 조종석에서 내려와 공장을 걸어 나오는데 옆에 있던 공군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 우리가 정말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표단 전원이 모여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장이 잔을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오만했고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똑똑히 치렀죠. 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답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잠깐 공항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저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들 중 일부는 KF21이겠죠. 우리가 버렸지만 한국이 지켜낸 그 전투기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겠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편을 결심했어요. 20년간 몸담았던 군복을 벗기로 한 겁니다. 상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죠. 중령, 왜 그만두려 하십니까? 이제 한국과 관계도 회복됐는데. 공군 참모총장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바로잡는데 남은 인생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제가 배운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군에 남아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편식 날 많은 동료들이 와줬어요. 그들 앞에서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군인으로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싸구려 무기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틀린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한 나라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만함의 대가입니다. 예편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인도네시아 공군사관학교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지난 수년간의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 프랑스와 러시아를 맹신했던 어리석음, 그리고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굴욕까지 모든 걸 숨김없이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 썼어요. 한국은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구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브랜드만 보고 실속을 놓쳤습니다. 비싼 값만 치르고 제대로 된 전력은 갖추지 못했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KF-21을 개발할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투기는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바꾸고 있습니다. 태국이 쓴 한국제 폭탄 한 발이 이 지역 전체의 군사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모두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곳에서 전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훈련 비행이겠죠. 저 전투기들 중 몇 대나 제대로 작동할까요?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라팔과 수호이는 지금도 경납고에서 부품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도 충성도도 아닙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하버드를 나왔고 나토에서 훈련받았다는 자만심에 빠지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제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한국 연구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에게서 오만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묵묵함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도입할지, 어떤 나라와 협력할지,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그때마다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브랜드가 아니라 실속을 봐야 한다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리면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이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없이 동남아시아의 하늘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오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평생 안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한국을 존중하고 배우고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 저는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아르디안 수트리스노 올림. 편지를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장이었어요. 중령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벌써 읽으셨습니까? 네, 방금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중령님, 이 편지를 생도들 교육 자료로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수치스러운 과거를 모든 생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후배들이 제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기꺼이 허락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아니,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뒤 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KGGB 첫 번째 물량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공군기지로 달려갔어요. 비록 예편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꼭 보고 싶었거든요. 수송기가 착륙했고 KGGB가 하역됐습니다. 200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정밀 유도 폭탄이었죠. 현장에 있던 젊은 장교가 저를 알아봤어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응, 꼭 보고 싶어서 왔다. 이게 바로 한국 무기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갖게 됐네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잘 써라. 그리고 절대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폭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죠.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치는 나라가 아니라 묵묵히 실력을 쌓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위로 전투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을 KF-21이 날아다니는 날이 오겠죠.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을 존중하라고, 한국에게서 배우라고, 한국과 함께 가라고. 그것이 제가 평생 뼈아픈 실수 끝에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대한민국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